안녕하십니까. 지난 1강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제2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적 관리론, 즉 다시 말하면 프레드릭 테일러 교수가 제창해서 과학적 관리론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었어요? 능률과 생산성 증대였었어요. 능률과 생산성 증대. 그죠? 요거 잠깐 리피트 한다면,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 어땠어요? 하버드 대학의 메이어라고 하는 교수가 주창한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뭘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호선 공장 실험을 했었죠. 호선 공장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 주창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메이어 교수가 주창을 했었던 거죠. 메이어 교수님이. 호선 공장을 통해서 봤더니 어땠어요? 조명에 따른 두 개의 집단을 생산성과 외적인 요소를 비교해 봤더니 생산성과 외적인 요소, 즉 조명의 밝기에 대해서 어떤 생산성을 좌지우지 않는다. 다만 뭐였었어요? 종업원들의 심리적 상태가 더 우월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된다. 있었고요. 이제 조명에 검증하기 위해서 작업 한계 조명도와 관계없이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나 보는데, 6명 중 2명을 별도로, 6명 중에서요 2명을 별도로 선발한 후에 2명이 함께 일할 4명을, 이 사람들이 4명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6명 중에서 2명이, 여기 6명이 되는 거죠. 그죠? 6명 중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선발하고 2명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4명을 선발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비공식 집단을 이루게 한 후에 동일한 작업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6명이고요. 이 두 집단이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물리적 변화보다는 심리적 태도에 기인한다. 그래서 작업량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4명을 뽑았을 때 하고 6명을 그대로 했었을 때 여기에 생산성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론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인간관계론에서 이러한 외적인 조명이었지만 요 계전기 요건 이제 전기에 들어가는 계전기라고 하는 공장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요. 계전기 공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군락을 만들어서 계전기 공장을 했는데, 역시 이 호선 공장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상태가 생산성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여러분들이 잠깐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론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3단계고요. 여기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면접 시험인데요. 면접 시험에서도 개요는 어떻게 이거 개요는 면접 시험에 대한 요 실험 개요는요. 제 1차, 2차 실험을 구체적 입증을 위해서
1차, 2차 면접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3차 면접을 실행합니다. 이 3차 면접을 실행을 하고 약 2년에 걸쳐서 요거는 이제 약 2년간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요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업원들을 1대1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3단계 면접 시험은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물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결론이요. 어떤 물적인 인센티브 뭐였죠? 이건 경제력하고 다시는 뭐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어떤 경제성을 좀 가미했었다고 보면 되죠. 이러한 그 인센티브보다는 심리적 요인의 관리가 작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요거보다는 그 심리적 요인이 더욱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 요건 이제 4단계의 실험을 거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배선 작업을 하는 14명의 그 배선공이라고 그러죠. 선을 이렇게 만드는 배선공 14명을 관찰을 했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전극에 권선하는 권선공, 댐공, 검사원도 3개 집단으로 했는데 권선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 전기선을 감는 겁니다. 이렇게 뭐 전기선을 여러 가지로 감을 수 있죠. 피복을 벗겨낸 상태에서 전선을 감아서 이게 자장을 이루게 하는 그런 부품 또는 치구인데 그런 권선공 선을 감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댐공이라고 하나요? 댐공은 이제 납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거죠. 인두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원, 요것을 검사하는 사람, 검사원으로 3개의 집단을 이루게 됐었는데 여기에 집단을 봤을 때 결론적인 것은요. 물론 여기에 나왔을 때 그 시스템도는 이렇습니다. 그 관찰과 연구 요걸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면요.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보면은 요거가 이제 한꺼번에 같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쪽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가설을 세우고 방법론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가설의 시험을 합니다. 가설 시험. 요건 이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가설 시험이 yes라고 예를 통했을 때 가설이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근데 no라고 했었을 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가설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가설이 입증이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법칙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이러한 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개인의 능력이나 숙련도, 관리자의 지시가 반드시 이 사람들의 작업 능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플로우 차트를 해서 봤더니 어떤 그 능력,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숙련도 보이시죠? 네. 숙련도, 관리자의 지시, 검사원의 지시, 이러한 것들이
생산성을 주는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또한 뭐예요? 각자의 근로의욕 여하나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작업 능률을 올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작업 능률을 올린다면요. 개인의 근로의욕의 여하나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제 4단계에서 또 발견을 합니다. 배선공에 14명을 놓고. 이러한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호손 실험의 결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손 실험의 결과는요. 어떻게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필사를 해드릴게요. 호손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우리 현대적인 인간관계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호손 그 결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로는 심리적, 그다음에 또 어때요? 심리적, 그다음 사회학, 인류학, 경영관리, 뭐 사회학, 인류학, 경영관리 이것을 여기도 의학까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다양한 관련 학문 분야의 이론을 통합해서 쭉 발전해 옵니다. 발전해 왔으면 오늘날에 와서 경영학의 한 분야인 조직 행동이라는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조직 행동. 이 조직 행동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학술적인 관계를 본다면 인간관계로는 심리적, 사회, 인류, 경영, 의학 이런 것들을 기인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연구한 결과 두 가지가 중요한 그 발견인데요. 근로자들은 누군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로자들은 외적인 물적이나 작업 환경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요 부위에 생산성이 갈라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결정된 공식 조직이 아닌 작업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비공식 조직의 어떤 그 작업 능률은 심리적 욕구에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떤 만들어진 인위적인 작업 환경이나 인위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그 물적 조건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해결한 상태에 있었을 때 생산성은 좋아졌고 능률은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권 존중,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의 결론을 얻어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즉 이러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인권 존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성이 돼 가야 되는지 함께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존중. 인권이 존중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보면 인권 존중이 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라든지 능률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인권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손쉽게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조직 생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것도 인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조건을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권에 대한 침해, 인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이에 따라서 모든 조직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인권 존중과 환경 변화에 인간 존중 경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 존중 경영을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경영과 이퀄되는 것은 인간 존중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장시간을 서두를 좀 길게 잡고 몇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이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조직의 경영은 인간 존중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간 존중 경영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존중에 대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간 존중 경영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 존중 경영. 이 인간 존중 경영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하면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인간 존중 경영은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삶을 우선시.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 개인의 특성. 이거는 특성이라면 아주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런 독특한 인간,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 그 다음에 가치관, 이 사람 개인의 가치관과 뭐가 또 있어요? 가치관, 태도. 이것이 서로 어떻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죠. 다른데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할 때 소리를 냅니다. 물론 그것이 매너이다 아니다 예절이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쩝쩝쩝 소리를 낼 때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특성과 가치관 또는 개인이 지닌 어떤 개인의 삶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내 개인적인 눈높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하라주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라주쿠라고 하는 곳은 일본 젊은이들이 정말 그 하라주쿠에 가서 그 일본 그 젊은이들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뭐 무슨 바지를 입고 상체가 다 나오고 이러한 기타를 크게 틀고 노래를 크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견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상대를 알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혈액형에 따라서 물론 혈액형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혈액형을 맞추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혈액형도 알아야 되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혈액형을 조합해서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혈액형을 보고 성격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높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학술적인 면으로 보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약 한 25%의 그런 그 정도의 그 성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의 혈액형을 두고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O형이든 A형이든 AB형이든 이런 혈액형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논하고자 하는 것. 물론 대표적인 건 있습니다. 뭐 좀 소심하다. 물론 저도 A형이긴 합니다만 소심하긴 합니다. 그 소심한 거에 대해서 그 소심한 것을 나는 소심하지 않으니까 상대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그것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인간 존중 경영.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인간 존중이라고 하죠. 인간 존중 경영. 이것은 인간은 조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서만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있지만 우리가 조직 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죠. 또 나가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직장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또 내가 별도로 어떤 취미 생활하는 그런 모임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런 인간은 조직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돼야 됩니다. 이게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의 어떤 만족과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직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는 여러분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와서 나의 개인 목표는 채웠어요. 조직의 목표를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가 일치돼야 되는데 조직의 만족과 개인의 만족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죠. 그죠? 조직의 만족은 뭐예요? 어떤 그 그룹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합력을 이루어서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개인의 목표는 개인의 만족, 즉 내가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에 운동에 대한 목표, 그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조직의 목표, 즉 조직의 만족, 목표죠, 그죠? 그다음에 개인의 만족,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목표, 이게 달라요. 이게 50대 50이 돼야만, 즉 내가 만족을 이뤘을 때, 만족을 100%라고 했을 때 내가 100%로 들어가야 되고, 조직 만족도 100%가 돼야 됩니다. 저도 어느 한 조직의 리더로서 몸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원들을 보면 자기의 개인의 만족을 일으키고자 들어와서 열심히 하지만 조직의 만족과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협조하고 같이 동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이쪽이 더 크다든지 또는 이쪽이 더 크다든지 이런 등호가 성립이 되면 안 되고요. 같이 이러한 목표, 자, 내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만족, 목표를 이뤘으면 조직에서 원하는 같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경영을 얘기할 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인간 중심 경영은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러한 조직 환경에 대해서 인간 경영에 대한 그 뒤에 아주 그 복잡한 그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경영 환경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경영 환경의 변화와 특징. 우리가 한번 이거를 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경영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그 우리 사회에는 산업 사회를 거쳐서 지식 정보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4차 산업. 이제는 뭐예요? 5차 산업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다원주의 사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다원주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불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그러한 다원주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 글로벌 사회라는 경영 환경, 그 변화 측면에서도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져 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일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과연 얼마나 많은 기능을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효용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그 기초적인 휴대폰이 나오면서 지금 2024년도까지 휴대폰의 발전사를 보면요, 글로벌 사회라는 경영 환경, 즉 변화 측면에서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가 다분히 그 휴대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통화만 할 수 있는 것이 갖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 가지의 기능을 또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복잡 다양한 속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상당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교육환경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복잡해져가는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에서 인간 존중 경영의 필요성은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인간 존중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